욱하는 성질 죽이기. 오늘은 챕터 2 무엇이 분노를 만드는가. 로널드 T. 포터 에프론이 지은 책입니다. 욱하는 성질의 발단. 나는 왜 늘 이런 식일까? 다른 사람은 분노를 안 터뜨리는데 나만 왜 이럴까? 난 태어날 때부터 이랬던 걸까? 내가 어렸을 때 겪은 일 때문에 이러는 걸까? 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다면 욱하는 성질에서 벗어나는데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 분노의 원인은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원인일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요인일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뇌의 결함, 심리적 트라우마, 약물 남용, 부모의 잘못된 본보기, 욱하고 화를 폭발시켰을 때 발생하는 대가와 쾌감, 극심한 부끄러움이나 버림받았던 기억 등 분노의 가장 보편적인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다. 여기에 앞서 평범한 유년기와 청소년기 발달 과정이 어떠한지로 분노를 통제하는 방법에 대한 배경 지식을 설명하겠다. 청소년기의 발달 과정이 어떠한지도 분노를 통제하는 방법에 대한 배경 지식을 설명하겠다. 생떼와 분노. 부모라면 누구나 어린이나 청소년은 어른보다 화를 못 참는다는 말에 공감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그것은 뇌에서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화를 조절하도록 관장하는 부분이 늦게 발달하기 때문이며 완전히 발달할 때까지 길게는 25년이나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이마 쪽에 위치한 전전두엽은 폭력적인 충동을 막거나 성질을 버럭 내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대안을 찾는다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 혹은 권리에 대해 윤리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도록 해준다. 분명한 것은 평범한 아이라면 종종 울며 불며 생떼를 쓰는 게 당연한 것이고 평범한 청소년이라면 우리 엄마 아빠는 말도 안 통하고 불공평하기만 한 바보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방문을 쾅 닫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욱하고 성질이 폭발하는 아이나 청소년은 드물다. 욱하는 성질은 생떼와는 아주 다른 성질일 것이다. 생떼를 쓰는 아이는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만 욱해서 성질이 폭발한 아이는 파괴만 생각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화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있다. 이러한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화를 잘 내는 경향이 있으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곧잘 속상해하거나 짜증을 낸다. 지미는 어렸을 때부터 극심한 화를 잘 조절하지 못했다. 그는 10살 때 처음으로 내 진료소를 방문했다. 상담이 거의 끝났을 즈음 지미는 아버지에게 집에 가는 길에 햄버거 가게에 들르자고 말했다. 아버지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빨리 가야 하므로 햄버거를 먹고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지미는 폭발하고 말았다. 몸을 떨며 악을 쓰고 울고 불고 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도 따라 죽겠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쏟아냈다. 그 순간 지미는 딴 세상에 있었으며 누구도 그의 분노를 막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햄버거를 아무리 많이 사주겠다며 달래도 지미의 화는 누그러지지 않았다. 그 자리에 누가 있건 지미의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사그러질 때까지, 즉 25분 동안은 지미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지만 않게 돕는 정도가 최선이었다. 그런데 지미는 나중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또 다른 예로 제프를 살펴보자. 14세 소년 제프는
집에서 종종 분노를 터뜨린다. 아마 집에서는 친구들에게 잘 보이려 애쓸 필요 없이 편한 상태로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제프가 분노를 터뜨리는 방식은 우선 15분에서 1시간가량 몸이 떨릴 정도의 불안감과 먹먹할 정도의 우울함에 동시에 사로잡히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다가 결국 갑자기 분노가 폭발하면서 자기 물건은 물론이고 가족들 물건을 닥치는 대로 부수는 시기다. 부모님이 제프를 말리기라도 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그러다 차츰 분노가 사그러지면 제프는 몇 시간 동안 잠을 잔다. 어린이 분노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은 로스 W. 그린의 고집센 아이 마음을 읽어주는 법, 그리고 디미트리 파팔로스와 제니스 파팔로스의 The Bipolar Child라는 두 책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린은 폭발적인 분노를 가진 어린이는 상대적으로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져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요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잘 참지 못하고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며 성격이 급하고 높은 불안감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욱하는 성질이 있는 아이들은 한 발 앞서 생각하거나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감각 통합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기 다른 감각 정보를 하나의 가치 있는 정보로 잘 통합시키지 못한다. 그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아이들은 자주 이성을 잃고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지미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한다. 파팔로스 부부는 쌍극성 장애 아동을 위주로 어린이 분노를 설명한다. 이런 어린이의 경우 주로 부모가 제재를 가하려 했을 때 욱하고 화가 폭발한다. 안 돼! 라는 말 한마디에 아이는 물어뜯고 때리고 발로 차고 물건을 부수며 욕설을 퍼붓는 등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인다. 부부는 책에서 하루에 몇 번씩 길게는 3시간에 걸쳐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분노를 터뜨리는 아이들에 대한 예를 든다. 분명한 사실은 폭발적인 분노를 가진 어린이나 쌍극성 장애를 가진 어린이나 모두 보통 어린이에 비해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보이는 어린이는 모두 뇌에 이상이 있어서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일까? 파팔로스 부부는 그렇다고 믿는다. 그들은 이러한 증세를 보이는 어린이의 경우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인 변연계, 즉 편도, 중격, 대상회, 해마를 포함하는데 부분적으로 손상됐을 수 있다고 책에서 말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뇌에 입은 손상을 연구하여 왜 욱하는 성질이 폭발한 어린이가 감정을 가라앉힐 수 없는지, 왜 조그마한 일에도 짜증이 나서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뇌 손상이나 결함은 일부 어른 사이에서 나타나는 욱하는 성질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그 이야기는 차차 다룰 테지만 우선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기 바란다. 욱하는 성질이 어릴 때도 있었다면 당시에 어떠했는지 알고 있는가? 설명한 것처럼 욱하는 성질이 폭발했던 적이 있는가? 얼마나 자주 그랬는가? 그 정도는 얼마나 심했는가? 자신 혹은 부모님이 욱하는 성질을 자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았는가? 분노와 우리의 완전한 두뇌. 조는 셈은 잘하지만 기억력은 나쁘고 조지는 예술적인 감각은 있지만 그것을 말로는 잘 표현하지 못한다. 타티아나는 훌륭한 사회성을 타고났지만 논리성이 떨어진다. 이들은 모두 완벽과는 거리가 먼 두뇌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한 뇌를 가지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완벽하게 작동하는 뇌는 없다.
누구에게나 취약한 부분은 있게 마련이며 이는 뇌의 연결 회로가 잘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뇌에서 감정을 관장하는 부분이 잘못 연결되어 있다. 이들의 뇌가 완전함과 거리가 먼 이유는 유전적인 요인, 병, 상처, 심지어는 트라우마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원인이 무엇이든 이들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분노를 터뜨리며 쉽게 성질이 폭발한다. 감정이란 참으로 복잡한 것이며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감정은 행동 지침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령 역할을 한다. 행복의 전령은 그렇게 하니까 참 기분 좋다. 계속 그렇게 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슬픔의 전령은 그이가 보고 싶어. 그 사람을 되돌아오게 할 수 없겠니? 라고 말한다. 분노의 전령은 그게 뭐야? 마음에 안 들어. 못하게 해. 라고 외친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뇌라면 감정을 조절하는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뇌는 감정적 반응을 생성하는 전자 경로와 화학 경로를 만든다. 즉, 뇌가 적절한 전령을 만들어서 적합한 곳으로 보내는 일을 한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뇌는 우리가 전달받은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초조해 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 뇌가 해석한다는 의미이다. 또 뇌는 계속 같은 메시지가 전달되거나 메시지 의미가 지나치게 누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절한다. 한마디로 고마워요. 메시지 잘 받았습니다. 이젠 그만 가보세요. 라고 전령에게 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무척 복잡하다. 게다가 사실 뇌에는 감정 조절만을 전담으로 하는 부분이 없다. 물론 대뇌의 변연계가 감정 조절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뇌의 감정 조절 센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이것 외에도 전전두엽, 측두엽, 중뇌수도관, 주위 회색질, 대뇌획, 소뇌 같은 부위도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데 한몫한다. 즉,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통제하며 살기 위해서는 뇌의 모든 부위가 잘 작동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뇌의 일부가 고장났거나 없거나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다면 감정을 조절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예를 하나 들겠다. 언제 조사를 하든 간에 전 세계 인구의 10%는 세로토닌이 필요량보다 적게 배출되고 있다고 한다. 세로토닌은 뇌에 있는 뉴런과 뉴런 사이의 작은 틈새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것이 부족한 경우 우울증, 무기력증, 절망을 느끼게 되며 세로토닌 결핍일 경우 흔히 주요 우울증 장애 진단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세로토닌은 단순한 사람을 힘있고 생동감 넘치게 만드는 것 외에도 충동 조절을 도와준다. 그래서 우울증을 앓는 사람일수록 갑작스레 화가 폭발하기 쉬운 것이다. 이들은 이성을 잃고 욱하고 성질을 내며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거나 분노를 자신에게로 돌려 자해 행위를 하는 등 안으로 화를 내기도 한다. 반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은 뇌에 너무 많아질 경우 욱하는 성질을 촉발시킨다. 코카인이나 메스암페타민 같은 약물을 쓰는 사람들이 그토록 난폭해지는 이유는 이 약물들이 뇌에 있는 도파민의 양을 높이기 때문이다. 호르몬 불균형 역시 분노나 공격성을 조절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예상했겠지만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의 비율이 높은 남자가 다른 남자들보다 공격성이 강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또한 여성과 남성 모두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호르몬 모두 사람이 인지하는 위협을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느끼면 분노나 폭력, 심지어는 욱하고 성질이 폭발하는 등의 방식으로 반격하게 된다. 일부 여성들은 월경 전에 일어나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평상시보다 더 자주 분노를 터뜨린다. 내 여성 환자들 가운데 매달 3주 동안은 화가 주체가 안 되어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만 욱하고 성질을 폭발하는 것은 월경 전에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분노로 가득 찬 뇌. 뇌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한 다니엘 아멘은 뇌에 흐르는 혈액의 흐름을 연구하기 위해 SPECT, 즉 단일광 자방출 컴퓨터 단층 촬영법이라는 특별 기법을 사용했다. 이 연구는 특정 작업을 수행할 때 뇌의 특정 부위가 더욱 활발하게 움직여 그쪽으로 혈액이 집중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아멘 박사는 수많은 사람에게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 뒤 뇌 사진을 찍었고 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뇌의 특정 부위가 적절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활동성이 부족한지 혹은 지나치게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아멘 박사는 그의 저서 Firestorms in the Brain에서 욱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들 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3가지 결함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 첫 번째로 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들은 집중하려 할 때 전전두엽의 활동이 줄어드는 현상을 종종 보인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흔히 주의력 결핍 장애 ADD와 연결시키지만 ADD가 있다고 무조건 욱하는 성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욱하는 성질이 있다고 무조건 ADD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전두엽 피질에서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집중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며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로 전전두엽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을 때 문제되지만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면 욱하고 성질이 폭발할 수 있는 뇌의 부위도 있다. 전측 대상회는 뇌량, 즉 우뇌와 좌뇌를 연결시키는 뇌의 한 부위인데 바로 위에 있는 것으로 활동량이 증가하면 대상이 과도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여기서 대상은 싱글레이트를 말합니다. 뇌에 이와 같은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 패턴에 틀어박혀 문제가 생겨도 흘려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게 된다. 나쁜 일이라는 것이 흘려버리지 못하면 보통 머릿속에서 더욱 심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결국 참을 수 없는 꼭 자신이 나서서 싸워야 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쓰레기를 버리라고 시켰을 때 아들은 아마 투덜투덜거리며 마지못해 심부름을 나설 것이다. 어떤 아버지라도 아들의 반항기 어린 태도가 짜증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의례 사춘기라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전측 대상회가 지나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뇌를 가진 사람일 경우 그때 받은 모욕을 몇 날 며칠 가슴에 담아두고 분노를 쌓아간다. 그 결과 잠재적 분노가 쌓이다 결국 어느 날 분노가 폭발하여 아버지가 아들 방에 뛰어들어가 아들은 잊은 지 오래된 사건을 들먹이며 사과를 요구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된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끼어들어 아버지를 말려보지만 오히려 늘 아들 편만 든다는 차가운 비난만 돌아올 뿐이다. 세 번째는 좌뇌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좌측 측두엽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이다. 좌측 측두엽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성질이 급해지며 실제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엄청난 화가 급속도로 치밀어 오른다고 한다. 한마디로 욱하는 성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합이다. 그렇다면 정말 운이 없어서 일부 사람들이 그러하듯 이 세 가지 문제를 모두 갖고 있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친구가 파티에 가는 길에 자신을 태워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깜빡 잊고 혼자 파티에 갔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기다리다 지쳐 혼자 차를 몰고 파티장으로 향한다. 가는 길 내내 친구가 저지른 행동을 곱씹는다. 친구에게 멋지게 복수를 해줘야 하는데 마음을 진정시키려다 보니 짜증이 나서 집중이 더 안 된다. 게다가 계속 기분이 상한 것만 생각이 나서 마음을 도무지 진정시킬 수 없다. 그래서 파티장에 도착하자마자 친구에게 달려가 이 머저리 같은 놈,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따의 말을 닥치는 대로 하게 되고 그 말은 결국 또 주먹 다짐으로 이어간다. 욱하는 성질을 조절하지 못하는 두뇌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처방받은 약으로 효과를 본 이들도 있다. 그 약들은 뇌에서 감정을 통제하는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복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리탈린 같은 정신자극제는 전전두엽의 활동을 촉진시켜 집중력과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킨다. 항우울제는 보통 부정적이고 집착적인 성격을 완화시키며 테그레톨이나 데파코트나 나믹탈 같은 항경령제, 항전간제는 축두엽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성급한 성질을 누그러뜨린다. 만일 자신이 자주 욱하고 성질을 폭발시키는 사람이라면 약물 치료를 고려해 봤어야 한다. 특히 욱하는 성질을 조절해 보려고 여러 번 진지하게 애를 썼는데 번번이 실패하였다면 더욱 그렇다. 또한 자신이나 남을 해칠 정도로 심각하게 분노가 터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약물 치료를 고민해 보라. 욱하는 성질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위험한 일이다. 자기 스스로도 멈출 수 없고 친구나 가족, 종교적인 인물 혹은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았는데도 멈출 수 없다면 자의식을 밀어놓고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면 분노가 폭발할 때 반복되는 경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 혹은 분노 관리사를 찾아가기 바란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감정적 트라우마. 스트레스는 어떤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부담이나 긴장에 대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연구가들은 예전부터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사람에게 에너지를 불어넣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솔직히 약간의 부담이 없다면 어떻게 제때 리포트를 제출하고 집에 월급 봉투를 갖고 오고 배우자와 다퉜을 때 화해를 하겠는가? 문제는 사람들이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으면 좋지 못한 결과를 낸다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겨우 몇 달 사이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전부 겪는다면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허리를 다쳐 움직일 때마다 극심한 고통이 등뼈를 타고 다리까지 내려가고 아이는 크게 아파서 몇 주째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고 근무 시간이 줄어서 월급은 줄고 고지서 낼 돈은 없고 무슨 이야기든 나눌 수 있었던 절친한 친구는 멀리 이사를 갔으며 애인이나 배우자와 헤어질지 말지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엄청난 양의 스트레스일 것이다. 일부 축복받은 사람들은 험난한 풍랑을 만나도 유유히 헤쳐나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에서 10가지 일이 틀어지는 상황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후자에 속한 사람이라면 울적하고 무력한 기분일 것이다. 어쩌면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룬다거나 모든 사람과 모든 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두고 자신을
고립시키려 할 수도 있다. 몸과 마음이 고통으로 무감각해지고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떨쳐버리기 위해 이렇게 보지만 계속 걱정이 밀려올 것이다. 그러다 결국 패배감이 온몸을 엄습하며 이제 분노를 터뜨릴 준비를 마친 상태일지도 모른다. 물론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욱하는 성질이 폭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람도 존재한다. 주로 원래 화를 잘 내던 사람들이 그러는데 평상시에는 화를 조절할 수 있지만 화를 내지 않고는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일 자신이 앞서 설명했던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욱하고 성질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이번에는 다른 날보다 훨씬 힘겨웠던 하루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을 떠올려 보라. 마침 차선을 바꾸려는데 빨간색 스포츠카가 유유히 새치기를 한다. 도로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은 무례한 사람을 혐오하는 당신. 그로부터 얼마 후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차가 꼼짝도 하지 않는 상황에 처한다. 그런데 마침 눈앞에 아까 새치기를 했던 스포츠카가 멋지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아닌가? 그 순간 더 이상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악을 쓰며 마구 경적을 울리고 폭언을 퍼부으며 삿대질을 하고 그 사람에게 차에서 내려 한판 붙자고 싸움을 건다. 그렇게 치밀어 오른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당신. 만일 스포츠카 주인이 화를 잘 참는 사람이 아니라면 둘 중 한 사람이 죽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옛 기억도 분노를 터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어렸을 때나 청년기에 끔찍하거나 목숨이 위험했던 일을 당했을 경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트라우마는 뇌에 실제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손상을 입혀 욱하고 성질이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강간이나 급습으로 몸에 직접적인 상처를 입었거나 폭력적인 장면을 목격하는 것처럼 실제로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때문에 받은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는 뇌를 영구적으로 변형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피해자들이 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위험을 알리는 여러 조짐에 대해 극도로 예민해지며 자신이 자각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없는 위험을 잘못 인식하여 불필요한 자기 방어를 하게 된다. 트라우마와 관련된 뇌 손상은 5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쯤에 내가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은 자신이 봤을 때 욱하고 성질이 폭발할 때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다. 만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답한다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거나 최대한 적게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음주, 약물 남용, 그리고 처방약. 제이크는 19세로 대학교 1학년이다. 그는 월요일 아침에 벌어진 괴상한 사건 때문에 학교에서 퇴학당했다. 그는 주말 내내 술을 마시고 약물을 복용했던 터였다. 그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먹은 약은 진통제에 암페타인 그리고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조그마한 초록색 약이었고 게다가 술까지 마신 상태였다. 제이크는 고등학교 시절에는 술도 약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대학생이 되자 부모님의 규칙으로부터 벗어나 한껏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이크는 술이나 약을 하면 난폭해졌다. 사실 지난주에도 술집에서 다른 남자와 싸움이 날 뻔한 것을 친구들이 겨우 뜯어 말렸다. 이번에도 제이크는 주말 내내 최소한 4가지 종류의 정신 혹은 감정 상태를 바꾸는 약을 먹었고 월요일 아침에도 약에서 덜 깬 상태였다. 방을 같이 쓰는 하위가 제이크를 흔들어 깨우자 제이크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제가 하위를 때리기 시작한 것만 생각나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의 목을 조르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내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하위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제이크는 대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고 1년 이상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제이크의 문제는 명확하다. 술과 약을 복용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물론 매번 그렇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패턴이 형성될 만큼 자주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하다. 제이크는 술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하는 스타일인 것이다. 욱하는 성질을 통제하려면 제이크는 평생 술과 약을 멀리해야 한다. 실제로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다. 사실 술, 약물 남용, 폭력, 욱하는 성질도 이에 포함된다. 이런 모든 것의 관계는 훨씬 복잡하다. 알코올이나 감정 상태에 변화를 주는 약물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 예를 살펴보겠다. 1. 잠재적 분노를 표출하게 만든다. 이제 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을게. 이 머저리 같은 와 같은 말을 하게 만든다. 술이나 약에 취하기 전부터 나 있던 화가 취하면 잠재적 폭력성이 아닌 실질적 형태로 표출된다. 중요한 것은 본인도 그러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다. 솔직히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즉, 취했을 때 나타나는 폭력성은 꼭 약이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여 발생하는 게 아니라 취하면 화가 난다는 자신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것이다. 2. 나 지금 취했으니까 건드리지 마. 라는 태도로 일관하여 본인의 화를 자초한다. 3. 술이나 약에서 깨는 동안 욱하는 성질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이크의 경우를 보라. 4. 장기적으로는 성격 변화와 함께 욱하는 성질이 폭발할 가능성을 높이는 뇌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암페타인을 남용하면 비이성적으로 변하다 못해 편집증이나 정신분열증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 5. 대화로 풀기보다는 화를 속으로 쌓아두게 한다. 일례로 대마초 사용자들은 약에 취하면 감상적인 기분이 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없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대마초를 피우면 더 화가 난다고 한다. 그러므로 화를 진정시키려고 대마초를 피울 때는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다. 미 씨는 예전부터 심각한 분노 문제와 폭력성 문제의 기록을 갖고 있다. 약이나 술에 취하면 자신이 난폭해진다는 걸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스릴을 즐기는 미 씨는 사건 사고가 없으면 오히려 기분이 나쁘다. 화를 내고 술과 약에 취해야만 미 씨는 생동감, 즉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래서 미 씨는 다리가 풀릴 때까지 술을 마실 요량으로 술집에 간다. 술집 화장실에서 몰래 코카인도 하고 다른 약도 몇 가지 한다. 하지만 오늘 오후는 좀 이상하다. 그 어느 때보다 약 기운에 심하게 취한 느낌이고 그 어느 때보다 화가 극심하게 치솟는다. 미 씨의 경우 약물과 화가 서로 결합하여 상승 효과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약물과 술의 화까지 결합하면 그 둘의 효과가 훨씬 강해진다. 그 결과 미 씨는 인간 핵폭탄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다. 총체적인 분노에 빠진 미 씨는 술잔을 던지고 큐를 부러뜨리고 포원을 퍼부으며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싸움을 걸다 결국 새벽 1시에 술집에서 쫓겨났다. 욱하는 성질이 있다면 감정 상태를 변화시키는 약물을 복용할 때 자신에게 진정으로 솔직해져야 한다. 솔직히 감정 상태를 바꾸는 약물은 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릴 수 없는 사치일 수 있다. 지금까지 술과 약물이 욱하는 성질과 갖는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이 있다. 바로 드물긴 해도
일반 사람이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처방전을 복용했음에도 욱하는 성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혹시 의원성 영양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만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용어이다. 의원성 영양은 처방약을 복용한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나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복용법을 그대로 따랐을 때도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으로는 두드러기나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은 두통, 기절 등이 있다.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발생하는 사건으로 예전에 비해 갑자기 분노가 잘 치미는 것은 의원성 영양의 가장 무서운 증상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말륨 같은 벤조디아제핀류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특정 약들을 관리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며 훨씬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문제이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비록 처방약 때문에 화가 나서 폭력성을 통제하기 힘들어지는 경우에 드물긴 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 말은 곧 자신의 약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용하는 약의 효과를 항상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약을 복용한 뒤로 화나 폭력성 혹은 욱하는 성질이 심해진 것 같으면 즉시 처방을 내린 의사에게 연락을 취하라. 이 경고를 특히 명심해야 할 두 집단의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이에 속했는지 확인해 보라. 예상했겠지만 첫 번째 집단은 이미 화나 폭력성이나 욱하는 성질 때문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미 폭발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조금만 흥분을 하거나 에너지가 넘치거나 혼란스러우면 이성을 잃고 폭발하기 쉽다. 두 번째 집단은 현재 회복 중인 알코올 의존자나 약물 의존자로 약물에 대해 강력한 반응을 보이고 약효를 예측하기 힘들다. 자신이 이 두 집단 중 한 곳에 속한다면 새로운 약을 복용할 때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화를 증가시키거나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을 떨어뜨린 약물이 있다면 꼼꼼히 기록해 두길 바란다. 유년기 분노 조절 교육과 상주기. 인간은 주로 간단한 두 가지 규칙을 따르며 산다. 첫째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대가가 있는 일만 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인생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좋은 규칙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규칙들 때문에 욱하는 성질의 패턴이 형성될 수 있다. 우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기부터 살펴보자. 이것을 흔히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부모의 태도, 말, 행동, 몸짓, 믿음, 두려움, 웃음, 얼굴 찡그리는 표정 등 부모를 거의 다 흉내낸다. 한 예로 지난주에 나의 두 손자인 데이빗과 크리스토퍼가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간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그때 잡았던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낚싯바늘에 걸렸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물고기를 놔줄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 길이를 잰 이야기까지 해 주었다. 내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와 똑같았다. 앞서 든 예는 부모가 모델링을 훌륭하게 하였을 때였다. 그러나 부모가 자주 욱하는 성질을 내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욱하고 성질을 폭발시키는 부모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정신을 놓아버리자라는 좌우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물건을 집어 던지고 부수고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람들을 때린다. 나중에 정말 미안하다고 절대 겁을 주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마음은 없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또 욱하고 폭발하고 또 폭발하기를 반복할 뿐이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욱해서 폭발하는 것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라고 배우게 된다. 욱하는 성질을 가진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그 밖에 큰 영향력을 가진 어른 밑에서 자랐다고 반드시 폭발적인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욱하는 성질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랐을 경우 비슷한 성질을 갖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어떤 어린이는 부모의 욱하는 성질을 혐오해서 절대 부모처럼 난폭하거나 폭력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무의식 중에 부모의 욱하는 성질을 습득하게 되고 수년이 지나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그랬듯이 갑자기 폭발할 수 있다. 마린다가 그런 경우이다.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자신의 7세 된 아들 티미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티미는 저녁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허락 없이 파이 한 조각을 먹었다. 마린다는 티미를 혼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몸이 떨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이 튀어나오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이러다간 곧 이성을 잃을 것 같았다. 다행히도 그녀는 억지로 방에서 나올 수 있었고 마음을 가라앉힐 동안 티미와 거리를 뒀다. 삽시간에 우리 엄마처럼 돼버렸어요. 마린다는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내며 말을 했다. 마린다는 욱하는 성질을 가진 무서운 엄마 밑에서 자랐다. 절대 분노하는 성질을 가진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무의식 중에 분노를 터뜨리는 법을 익힌 것이다. 당신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가? 주위에 화를 잘 내는 어른은 없었는가? 욱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은 없었는가? 성장하면서 분노에 대해 배운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제 두 번째 규칙을 살펴보자. 인간은 대가가 있는 행동만 한다. 그 법칙은 욱하는 성질에도 적용된다. 17세의 고등학생 맥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즉 ADHD, 양극성 장애, 강박 정식증, 아스페르거 증후군 같은 여러 정신장애가 있다고 진단받았다. 문제가 있는 아동이라면 의뢰에 그렇듯이 맥시도 정신과 의사마다 각기 다른 진단을 내렸다. 맥시는 학교에서 집중을 잘 못한다. 또 변덕스러운 행동 때문에 친구도 거의 없다. 맥시의 욱하는 성질도 문제이다. 안 돼! 라고 하는 순간 맥시는 즉시 폭발한다. 강력한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행동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맥시는 왜 특정한 상황에서는 거의 욱하고 성질이 폭발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맥시는 존슨 선생님의 사회 시간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욱해서 성질을 부리지만 토슨 선생님의 과학 시간에는 1년 동안 딱 한 번 성질이 폭발했다. 그것은 존슨 선생님은 무의식 중에 맥시가 분노를 터뜨렸을 때 상을 주지만 토슨 선생님은 그러지 않기 때문이다. 맥시가 분노를 터뜨리면 존슨 선생님도 같이 화를 내며 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맥시를 혼내고는 교실 밖으로 쫓아냈다. 맥시는 선생님에게 대들었기 때문에 반 아이들의 지지를 얻으며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맥시는 아무 관심을 못 받는 것보다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받기를 원한다. 거기에다가 교실 밖에서 빈둥거릴 수도 있다. 반면 토슨 선생님은 맥시가 괜찮은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만일 맥시가 욱하고 폭발할 것 같아 보이면 맥시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눈다. 맥시가 혼자 마음을 가라앉히기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면 신호를 보낼 수 있게 신호도 정해놓았다. 하지만 맥시가 통제력을 잃기 시작하면 즉시 교실 밖으로 내보내 싸움을 피한다. 몇 분 뒤 맥시가 조금 진정되면 다시 교실로 데려온다. 욱하는 성질이 주는 대가에 대한 의논 없이는 욱하는 성질에 대해 논할 수 없다. 대가는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욱하고 성질이 폭발한 것에 대해 주는 상과 같다. 상은 즉각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직접 주는 경우
내가 분노를 터뜨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구나와 간접적으로 의도하지 않고 주는 경우, 즉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가 된다. 어느 쪽이든 간에 우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들은 성질을 폭발시키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걸 학습하게 된다. 그렇다고 이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의도적으로 우욱하고 성질을 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효과가 있는 행위를 반복하기 때문에 우욱하는 성질이 습관화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노를 터뜨리는데도 요령이 생겨서 더 잘하게 되며 결국 상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자주 이성을 잃고 분노를 터뜨리게 된다. 이번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절대 어린이가 분노를 터뜨리는 것을 모델링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나이를 막론하고 분노에 대한 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정말로 솔직하게 자신이 왜 욱하고 성질이 폭발하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자신이 분노를 터뜨렸을 때 어떤 대가를 받고 있으며 정말로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마약과도 같은 분노. 싸울 거리를 찾아요. 제 분노를 터뜨릴 만한 일을 찾지요. 싸우는 게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해요. 이것은 한 분노 관리 모임의 회원인 드미트리우스의 말이다. 드미트리우스는 25세이다. 드미트리우스는 자신의 분노 때문에 이미 수도 없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그는 벌써 여러 차례 구속된 전력이 있으며 앞으로도 성질을 조절하지 못하면 꽤나 힘든 감옥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디미트리우스가 과거에 분노를 터뜨려서 생긴 일화를 얘기할 때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눈빛도 초롱초롱해진다는 것이다. 분노를 터뜨리는 생각만 해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다. 나는 앞서 출간한 책 Letting Go of Anger에서 흥분성 분노와 중독성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화를 통해 커다란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분노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분노로 다른 어떤 화보다 더 큰 쾌감을 준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드미트리우스에게 물어보자. 솔직히 욱하고 성질 한번 터뜨리는 게 섹스만큼 기분이 좋아요. 어쩌면 더 좋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드미트리우스는 속에서 분노가 치미는 느낌을 갈망한다. 분노를 안 터뜨리고는 얼마 견디지 못해 또 싸울 거리를 찾아 나선다. 상대는 누가 되었든 관계가 없다. 43kg밖에 안 나가는 자기 여자친구가 됐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됐든 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150kg이 넘는 전직 미식 축구 선수든 다 괜찮다. 드미트리우스에게는 모두 똑같은 상대일 뿐이다. 그는 우선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화를 쌓은 다음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날리기를 바라며 계속 깐죽거린다. 드미트리우스는 어떤 식으로든 공격을 한다. 피맛을 보고 고통을 느끼고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은 드미트리우스에게는 최고의 쾌감이다. 나는 이런 종류의 분노를 아드레날린이 급격하게 배출하도록 하기 때문에 흥분성이라고 부른다. 또한 중독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일단 이러한 방식으로만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길들면 그만두기가 무척 힘들기 때문이다. 이제 드미트리우스는 이 중독성 높은 방식에 변화를 주어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술, 마약, 도박을 끊었듯이 다시는 분노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노력해야 한다. 자극을 절실하게 원하는 만큼, 박진감을 갈망하는 만큼 분노를 폭발시키고 싶은 간절한 그 마음으로 인생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자극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가 된다던가 감정적, 육체적 위기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직업을 구하는 식으로 말이다. 아니면 자신이 평온한 활동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휴식이나 명상을 취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런 고요한 감정을 드미트리우스 같은 사람이 쉽게 느끼기는 어렵겠지만 결국 무언가에 취하지 않아도 인생은 즐겁다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분노를 터뜨리면 기분이 좋아지는가? 만일 그렇다면 과연 분노를 터뜨리는 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지 생각해보자. 과도한 수치심. 수치심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잘못됐다고 느낄 때 드는 감정이다. 몇 년 전 나는 아내 팻과 함께 Letting Go of Shame 이라는 책을 썼다. 그 책은 진흙으로 케이크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한 작은 소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4세쯤 된 아이가 비가 그치자 예쁜 옷을 입고 뒷마당에 앉아 진흙으로 멋진 성을 만들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보자. 그런데 소녀의 어머니가 집에서 튀어나와 창피한 줄 알아라. 지저분해졌잖아. 나쁜 아이야. 창피한 줄 알아. 라고 말했다. 이제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상황이 소녀의 유년기 내내 반복됐다고 상상해보라. 아마 그 아이는 독립하기 전까지 창피한 줄 알아라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다. 소녀의 어머니는 그 밖에도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어도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가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 식으로 아이에게 창피를 많이 줬을 것이다. 그럴 경우 소녀는 정말로 자신이 아무 쓸모도 없고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믿는 어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치심은 누구에게나 있다. 사실 적절한 상황에서 적당한 수준의 수치심을 갖는 건 좋은 일이다. 나도 수치심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 아무 준비 없이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바람에 무척 헤맨 것이다. 얼굴은 빨개졌고 나는 정말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꼭 사기를 치다 들통난 기분이었다. 그 뒤 나는 다시는 그런 수치심을 느끼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준비 없이는 절대 강단에 서지 않았다. 하지만 지나친 수치심은 해가 되기도 한다. 수치심은 우리 영혼을 메워버릴 수 있다. 작가 거슈인 카우프만이 수치심의 결박이라고 한 상황에 빠져 우리는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 자신이 근본적인 불량품이라는 느낌은 무척 괴로운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수치심에 따른 분노를 일으키는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수치심에 따른 분노는 사람들이 자신의 수치심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일어난다. 더는 못 견디고 오히려 공격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애인이나 배우자, 자식, 친구,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 즉 모두에게 창피를 주고 모두를 탓한다. 그들은 자신의 수치심을 타인에게 전가하려 한다. 수치심에 따른 분노는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놓고 난 안 가질래, 너나 가져 라는 식으로 벌리는 무서운 게임이 된다. 아울러 수치심은 사람을 고립시킨다. 자신을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며 비호감이라고 믿는 판에 어떻게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수치심에 따른 분노를 갖고 있는 많은 이가 타인과의 접촉을 꺼린다. 자신은 남과 다르고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이며 심지어는 경멸의 대상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 결과 늘 모임에서 겉돌고 진정한 소속감을 못 느껴 사회적으로 소외된다. 그러다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증오하게 되고 자신을 비주류로 만든 모든 착한 척하는 사람들에게 잠재적 분노를 품게 된다. 그리고 간혹 갑자기 분노가 치밀면 자신을 가장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특정인을 공격한다. 수치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기득권 세력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가진 것 없는 세력인 자신의 성장을 막고 있다고 생각되는 조직 전체나 기관을 공격하기도 한다. 이럴 때 그들은 특정 단체나 조직이나 기관에 대해 실제로 신체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무차별한 공격을 감행한다. 과도한 상실감. 욱하는 성질을 자라게 만드는 인생 경험이 또 한 가지 있다. 바로 너무 많은 것을 잃었거나 무척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이다. 상실감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일부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죽게 마련이고 친구들이 이사를 떠나기도 한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도 있고 자식은 자라서 집을 떠난다. 마음은 무척 아프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특히 납득하기 어렵고 잊어버리기 어려운 상실감이 있다. 바로 버림받았다는 느낌이다. 버림받는 기분은 잃어버리지 말았어야 할 것을 잃어버린 기분 같고 누군가 마음대로 오로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할 목적으로 떠난 느낌 같기도 하다. 버림받았다는 마음에는 왜 날 떠난 거야? 라는 질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그리고 보통 버림받은 사람에게 속 시원한 답이 될 만한 까닭은 없다. 6살짜리 아이에게 아버지가 이라크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남편이 더 젊은 여자를 만나서 자신을 떠난 40살 된 아주머니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가끔 이처럼 답을 알 수 없는 질문 때문에 시달린다. 그 질문에 계속 집착하며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상실감에 시달린다. 그리고 그 상실감이 가득한 자리에 분노가 자라기 시작한다. 이러한 분노는 사람들이 더 이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않고 남을 탓하기 시작할 때 자란다. 그때부터 왜 날 떠난 거야? 라는 질문이 날 떠났으니 벌을 받아야 해 로 바뀌고 그 결과 버림받음에서 비롯된 분노가 발생한다. 자신을 버린 사람이나 자신을 버린 사람과 닮은 사람을 무섭게 공격한다거나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국 떠난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무작위로 공격을 한다. 버림받음에서 비롯된 분노를 가진 사람의 마음에는 불신과 증오와 그리움이 뒤섞여 있다. 그들은 언제든 자신을 버리거나 배신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을 불신한다. 자신을 떠났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증오한다. 그러는 동시에 사랑과 관심 그리고 보호받은 느낌을 그리워한다. 수치심에서 비롯된 분노, 무차별 공격, 버림받음에서 비롯된 분노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책에서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다. 분노에 대한 노출 정도. 분노가 상대적으로 더 잘 터질 수 있게 만드는 요소를 적은 목록이다. 자신이 해당하는 항목에 틱 표시를 해보자. 첫 번째, 나는 25세 이하이다. 표시하세요. 두 번째, 어렸을 때 나는 아이들에 비해 자주 욱하고 성질을 내거나 폭발하거나 폭력적인 행동 혹은 더 심하거나 더 심한 행동을 했다. 맞나요? 틱 표시를 하시고 맞으면 틱 표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과거에 넘어졌거나 사고가 났거나 싸움을 했거나 등의 까닭으로 뇌에 손상을 입었을지도 모른다. 네 번째, 화가 나거나 속이 상하면 뇌가 잘 작동하지 못하거나 아예 작동을 멈춘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정말 화가 나거나 속상하다. 여섯 번째, 나를 두렵게 하거나 무력감 혹은 방어 기제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육체적,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다. 일곱 번째, 술을 마시거나 다른 감정 변화 물질을 먹었을 때 화를 조절하는 게 어렵다. 여덟 번째, 나는 현재 내 욱하는 성질이 더 심해지고 있는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 아홉 번째, 내 어렸을 때 부모님 혹은 다른 영향력 있는 어른이 욱하고 성질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10번째, 어렸을 때 화를 내거나 제멋대로 굴면 원하는 바대로 됐다. 11번째, 아직도 욱하고 성질을 내거나 이성을 잃고 폭발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12번째, 욱하고 성질을 내면 기분이 좋고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 좋은 느낌을 받는다. 13번째, 수치심이 드는 상황, 즉 무시당하거나 망신을 당하거나 무안을 당한 상황을 포함해서 이럴 때 민감하게 반응한다. 14번째, 버림받았거나 거절당했거나 배신당한 기분이 드는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여기까지인데 분노가 상대적으로 잘 터질 수 있게 만드는 요소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한테 해당이 되는 항목이 몇 개가 되는지 표시를 하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챕터 3로 돌발성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